자, 2단원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가 고대국가의 정치적 발전,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국의 정치적 발전,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사회, 문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정치적 발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국가의 정치적 발전을 보시면 고대국가의 특징은 일단 군장국가, 제가 앞 시간에도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장국가는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을 군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고대국가의 형태로 가면서 연맹왕국을 거쳤다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가게 된다라는 거. 연맹국가는 군장과 군장의 결합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형태라면 중앙집권국가는 중앙의 집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 한마디로 왕에게 모든 권한이 쏟아지는 그런 형태가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선 첫 번째가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 확장. 그래서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영토를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위 세습입니다. 왕위 세습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더욱더 범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율령 반포죠.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 법과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반포를 한 게 율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불교는 왕측불 사상이라 그래서 왕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만큼 왕을 섬기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교 수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들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체제 정비 보시면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제, 그 다음 신라 순서대로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가 나오면서 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참고로 하시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 칭호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특히 많이 나오죠.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고 지증왕 때 왕이라는 칭호 썼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 삼국의 발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국의 지도 중에서 보시면요. 자, 이때 4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영토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땅 크기는 더 크지만 가장 먼저 전성기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5세기 되면은 고구려의 전성기 때인데요. 이때는 광개토대왕 이제 장수왕이 집권을 했을 때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이고요. 그리고 신라 6세기 하면요. 진흥왕이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다라는 거. 전성기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을 푸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또는 시기순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의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왕들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뭐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번 보세요. 일단 나라를 제일 처음 세우신 분은 동명성왕, 그리고 온조, 그리고 박혁거세조. 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부터 일단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마련한 왕부터 고구려입니다. 태, 고, 미, 고, 소, 광장 이렇게 외우세요. 태고미고 소광장. 그 다음에 백제는요. 고, 근, 침, 계문, 동무성 이렇게 외우세요. 자다가 툭 치면 고금, 칭계문, 동무성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시대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는요. 내, 눌, 소, 집업진 이렇게입니다. 내, 눌, 소, 집업진. 지석진 말고 집업진. 태고미고 소광장, 고금, 침계문, 동무성, 내눌소, 집업진. 특히 여기 첫 번째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이 전부 다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요. 공통점이 뭐냐?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옥저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목지국을 병합을 하고요. 내무왕 같은 경우에는 강개토의 도움이긴 했지만 낙동강유역의 진안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세 명의 왕의 공통점입니다. 태고미고 소강장, 고금 칭계문 동무성, 내눌소 집업진. 아시겠죠? 꼭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왕부터 보세요. 옥저 동해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게 동해정복을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옥저정복이라고 대부분 모든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해는 약간 조금 지금 사료 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두 번째가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부자상속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확립을 하고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 그 앞서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그 부족적인 성격이 이제 행정적인 의미가 된 거죠.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무슨 시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 성격의 오부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진대법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을 때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수확하면 갚는 제도. 이게 이제 고국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고 미 할 때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낙랑군을 축출을 하고 대동강유역을 확보를 했고요. 서안평은 압록강 지역이에요. 압록강 근처 북쪽 지역에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꽤 했다라는 거. 고국 원왕입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한 거죠. 여기 있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고근, 칭계문, 동무성 할 때, 자, 저기 있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흔히 말하는 고국 원왕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이 전사했더라. 그 다음에 특히 뭐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국에서 전년이 쳐들어와서 국내성이 함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고 해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이 바로 만약에 백제에 복수를 하러 갔다면 역사는 아마 역사에서 고구려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은 복수를 하러 가기 앞서서 나라부터 강하게 해야 되겠다. 불교 수영, 율령 반포, 태학을 설립을 하죠.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한 뒤에 등장하는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우선 신라에 출몰한 외국 격퇴, 이때가 이제 내무랑이에요. 내무랑 시기가 바로 여기는 광개토대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왜가 자꾸 신라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하세요. 뇌물을 5만 원을 줬더니 5만 명의 군사가 왔더라. 뇌물을 누구한테 5만 원 줘요? 광개토대왕에게. 그래서 내무랑하고 광개토대왕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에도 신라의 내무랑을 도와 외를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동 진출에다가 한강의 이부까지 점령을 하더라. 한강은 광개토대왕은 여러분 못 뺏은 게 아니라 안 뺏은 거예요. 그때 당시 광개토대왕의 그 세력이었으면 충분히 함락을 시킬 수도 있었을 건데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백제의 그때 당시 아신왕입니다. 17대 아신왕이 영원히 그대의 노객이 되겠다. 영원히 이제 흔히 말하면 하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강만은 뺏지 마라 다오.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강은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한강의 북쪽까지만 점령을 하면서 못 뺏은 게 아니라 안 뺏었다라는 거. 하지만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거침없이 내려오죠.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남진 정책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게 평양으로 천도를 한 거죠.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남북조와 수교로서 동시 수교로 견제를 했고요. 그리고 남한강을 진출을 해서 한강 이남까지 차지를 했고 거기까지가 고구려 땅이다라는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요. 고근침 계문 동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데 한강유역 장악이 바로 목지국을 병합을 하면서 한강 전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율령 반포에다가 관제 정비가 나왔죠. 복세까지.
백제의 관제는 16관등이고요. 복색은요. 자, 비, 청입니다. 자비청. 근데 왜 고구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고구려는 대부분 일단 태조왕 때 체제가 정비된 걸로 봐요. 그런데 고구려의 그때 당시 체제, 관등이라든지 관복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사료에 의하면 어떤 책은 10관등, 어떤 책은 13관등, 어떤 곳은 14관등.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그냥 뭉뚱그려서 10여관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 색깔도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공복 색깔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기 때문에 16관등이고 자색, 비색, 청색이죠. 이 비색이 약간의 빨간색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 하면요. 외왕에게 하사했던 칠지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우선 고구려 공격. 이때 이제 고국 원왕이 죽죠. 고구려의 고국 원왕. 그래서 황해도 지역을 진출을 해서 차지를 했고요. 왕권에 있어서 왕위 세습은 부저상속으로 확립을 했고 마한 전 지역을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도 지배권을 행사를 했고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더라.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 4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때 중국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했고요. 소수림왕은 그때 당시 전진에서 수용을 했고 불교를 백제는 동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로왕 하면서 한강유역 상실이라고 했는데 이 장수왕이 국내성에서부터 평양성으로 내려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장수왕이 내려와요. 수도를 평양성에서부터 국내성으로. 그러면 밑에서 긴장하고 있을 나라가 어디겠어요? 장수왕이 내려온다. 그렇죠. 백제랑 신라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둘이서 동맹을 하나 체결을 하자. 그래서 장수왕이 내려오던 그쯤에 백제는 비유왕입니다.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체결을 했고요. 신라는 눌지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빠져있지만 고근 침하고 개 사이에 비유왕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제 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 때는 한강을 장수왕한테 뺏겨요. 그래서 백제는 한강 빼앗기고 계로운 아저씨, 계로운 왕 이렇게 계로왕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강을 상실을 했으니까 수도도 빼앗겼고요. 결국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은 웅진성으로 천도를 했고 동성왕은 나제 동맹 체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라와 더 끈끈한 무언가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 소지왕 때 신라의 일관등이었던 이벌찬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동맹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 자, 신라입니다. 내눌소 집업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무랑 때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했고 이때 고구려의 왕이 광개토대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김씨만 왕위를 세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요. 박, 석, 김 교대로 왕이 돼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내물마리간 때부터 김씨만 왕위를 세습을 하고요. 대군장이라는 칭호를 가진 마리간의 왕 칭호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소지왕 역시 여기랑 여기가 같은 시대겠죠. 백제 동성하고 결혼 동맹 체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6세기로 가면요. 자, 이제 백제는 무령왕하고 성왕이 나와요. 무령왕 같은 경우에 무령왕 아빠도 22, 성왕도 여기 22, 둘 다 22를 좋아한다라는 거. 아빠와 아들입니다.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를 해요. 지방의 특수한 행정구역이에요. 22담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을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중국의 양나라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다.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무령왕릉을 보면 무령왕릉 스타일이 굴식 벽돌 무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식 벽돌 무덤인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이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중국 양나라 스타일. 그래서 양나라와 교류를 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이 양나라에
백제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양직공도를 보고 더욱더 양과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고요. 성왕입니다. 사비로 우선 천도를 해요. 수도를 웅진에서부터 사비로 천도를 하고 나라 이름을 남부 이렇게 칭을 하죠. 그리고 중앙에 22개의 실무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자, 하지만 한강 하류 수복인데요. 한강 일시적 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강을 신라하고 똑같이 낮에 동맹을 어차피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뺏었던 한강을 차지하러 가요. 그래서 둘이 나눠 가집니다. 나눠 가졌는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을 상실하죠. 낮에 동맹 결렬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찾기 위해서 관상성 정투에 나갔지만 매복하고 있었던 신라군에게 성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자, 지중왕 이제 신라죠. 내눌소 지법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중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법흥왕 때 공복 제정입니다. 공복은 지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7관등이고요. 공복은 자, 비, 청, 황입니다. 자, 비, 청, 황.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깔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요거 말씀드릴까요? 신라의 지중왕 때 동시 신라의 수도가 금성이죠. 경주. 요쪽은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시장을 동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장의 상행위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던 부서가 동시전이었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을 했고요. 황룡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진흥왕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황룡사 구축 목탑은 진흥왕이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느냐? 바로 진흥왕 뒤에 27대 선덕여왕 때 거기다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7세기가 되면서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수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의 요서 지방을 공격을 했고 이때 수의 침략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을지문덕이고요. 수나라가 무리한 고구려 원정 그리고 자기네 나라 안에 대운하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이 건국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당나라가 건국이 됐을 때 연개소문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구려의 영량왕, 영류왕, 보장왕 이게 고구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영량왕 때 수나라가 건국이 되어서 살수대첩이 일어났고요. 영유왕 때 당이 건국이 돼요. 이때 이제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은 당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반당 정책이었고 영유왕은 친당 정책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면 왕의 뜻을 따라서 친당으로 가죠. 근데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반당 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보장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너 왜 우리랑 친한 영유왕 왜 죽였어? 친당을 주장하는 영유왕을 왜 죽였어? 그래서 당이 쳐들어온 게 바로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싸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살수대첩, 당나라와의 안시성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국력이 쇠퇴하겠죠. 그리고 그때 연개소문이 사망을 해요. 물론 연개소문이 전쟁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연개소문도 사람인지라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연개소문의 아들 3명에 의한 권력 다툼, 내부 분열, 결국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했고 그 이후에 부흥운동입니다. 건모잠, 고연무 있는데 이때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안 떨어지는 검정, 고무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건모잠, 고연무가 있고요. 안승이라는 왕족입니다. 안승. 근데 이 안승을 금마저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익산이에요. 익산 금마저 지역의 안승을 그 지역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세우고 안승을 왕이 임명을 하죠. 누가? 신라가 임명을 합니다.
왜요? 왜 신라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는 이 백제가 처음에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을 때, 신라는 당나라와 같이 나당연합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당연합의 첫 조건은 뭐냐면, 대동강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적을게요.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 북쪽은 당이 차지하고, 남쪽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했는데,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다가 안동도호부라고 당이 직접 관리하는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웅진도독부라고 그래서 거기도 당이 직접 관리하는 구역. 약속이 다르죠. 분명히 약속은 대동강에서도 원산만 북쪽이 당이 하고 남쪽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했는데 당의 검은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한반도를 다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당의 야욕, 그걸 보고 신라는 일단 당 세력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부흥운동을 흔히 말하면 막는 게 아니라 당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을 익산 지역에 금마저라는 익산 지역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족으로 임명을 했던 그런 이제 부흥운동, 신라가 도와줬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시면요. 백제 같은 경우에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신라와는 굉장히 적대적이게 돼요. 신라와는 적대적. 그래서 고구려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하죠. 고구려하고 연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연합을 맺어요. 그리고 또 백제는 남쪽으로 외와 교류를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신라는 고구려랑 백제가 신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연합을 하니까 신라는 고구려랑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연합을 하는 이런 정책,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십자외교라고도 해요. 십자외교. 자, 이런 관계에 있었지만 백제는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한다라는 거. 그때 이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이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백제와 연합관계에 있었던 외가 수군을 지원을 해주면서 백강전투에서 외에 수군이 투입된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하지만 결국 지도층의 분열로 역시 실패를 하고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삼국통일이죠. 보세요. 나당연합을 결성을 했고요. 백제 660년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 668년에 했어요. 하지만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 야욕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공주지역 백제 수도에다가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다가 안동도부, 더 나아가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까지 세우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 당의 욕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나라하고 연합이 깨지죠. 깨지고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결국 우리나라 신라가 당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을 하더라. 이때의 왕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도는 참고해서 어느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참고사항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릉비에 보면은 신라 내무랑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노계금 백성대찰에서 왕에게 기해서 분부를 청한다라고 했다. 영락대왕 때 신라의 왕 내무랑이. 그 다음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 근데 이런 신라와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호우면 그릇이죠. 호우면 그릇 밑바닥에 강개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릇이 신라의 왕족 무덤에서 나왔다더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야로 가겠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정기가야는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후기는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정기가야 연맹이 이끌어져 가다가 신라 내무랑 때 도와주러 온 강개토대왕 외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외가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외가
자기네 나라로 간 게 아니라 가야로 쏙 들어온 거죠. 금강 가야로. 그러니까 강개토대왕의 군대는 왜를 물리치기 위해서 가야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터진 나라가 금강 가야예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고래 싸움은 고구려하고 외의 싸움인 거죠. 그때 이 금강 가야가 세력이 굉장히 쇠퇴합니다. 멸망을 한 건 아니에요. 쇠퇴해요. 그리고 1인자 가야였던 정기 가야였던 이 금강 가야가 쇠퇴하자 후기 고령 가야가 2인자였던 후기 고령 가야가 1인자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세력이. 근데 이 김해의 금강 가야는 원래는 철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낙랑과 외에다가 철도 교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쇠퇴함으로 인해서 이 김해의 금강가야는 신라 버풍왕에게 결국 나라를 갖다가 바치게 되는 거죠. 신라 버풍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가 나라를 먼저 갖다 바치면 내가 니네 나라를 정복을 하지 않고 니네 민족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신라의 아니 가야의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족 집안 그 집안은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키겠다. 그 집안이 바로 김유신의 집안이 되는 거죠. 김유신의 집안. 멸망한 가야 왕족 집안.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고령의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강가야를 뒤를 이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를 했는데 이 고령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이 막힌 거죠. 바닷길이 막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풍왕하고 결혼동맹까지 체결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을 하더라라는 거. 자,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번성한 것까지. 자, 가야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되겠죠. 자, 통일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눕니다. 상대는 진덕여왕까지, 중대는 무열왕 계통이 왕위를 이었던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그리고 하대는 진골이었던 내무랑의 후손들이 정치를 했던 이렇게 이제 하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에 자 무열왕부터 볼게요.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백제까지 멸망을 시킨다. 자,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시켰던 대표적인 왕이고요. 그리고 지방을 관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했다라는 것도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문왕은 김음돌의 반란, 김음돌은 대표적인 진골 세력인데요. 신문왕이 왕권 강화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김음돌이라는 진골 귀족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진골 귀족들,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죠. 그 다음에 지방이 넓어졌던 이 지방이 삼국 통일을 하면서 통일신라의 영토가 넓어져요.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오소경은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광역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오소경을 만들었다. 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수도 금성이 동남쪽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를 했고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없애요. 관료전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다면 노급은 조세 플러스 노동력까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급은 역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의 권한이 더 세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노동력을 정말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족들의 군사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을 귀족들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역의 수치를 금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급을 없애버린다라는 거. 관료전은 조세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구서다. 여기서 민족융합이라는 거는 백제와 고구려의 흔히 말하면 백성들도 구서당에 편입이 될 수 있게끔 했고요. 지방군은 십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빠져있지만 신문왕 때 신하들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화백회의의 기능을 축소하고요. 상대 등의 권한 약화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집사부의 시중 권한은 강화시키고요. 집사부의 흔히 말하면 기능은 확대시키는 것도 신문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열왕 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신문왕 때 더욱더
확대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신문왕이 업적에도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성덕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을 해서 조세를 거뒀다라는 거. 그리고 경덕왕 하면요, 노국부활이에요. 노국부활은 역을 취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은 신하들의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귀족의 힘이 강해졌고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덕왕 때 대표적인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경덕왕부터 시작을 해서 해공왕까지 완성했던 성덕대왕 신종도 이 시기에 포함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 근데 경덕왕 때부터 이제 해공왕까지 가는데 이 해공왕은 96각간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해공왕이 피살이 됩니다. 96각간, 각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관등이었던 이벌찬을 각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벌찬을 중심으로 해서 해공왕이 피살이 되고 새로운 이제 흔히 말하면 권력 다툼인데요. 96명의 각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해공왕이 피살이 됐던 이 각간의 난 때 흔히 말하면 난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난을 진압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96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6각간의 난이라고 하고 해공왕이 피살된 뒤에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면요. 신라 하대가 되면 지방 세력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골 귀족들끼리 흔히 말하는 왕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장보고의 난 이런 사람들이 왕권 다툼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 나라의 신라의 정말 일면 그대로 나라의 꼬라지가 정말 엉망이 되거든요. 나라의 꼬라지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덕여왕 때부터 신라 하대 때 띵, 흉, 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띵가띵가 놀았어요. 누가? 왕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입니다. 흉년에다가 자연재해에다가 전염병까지 거기다가 무리한 세금 독촉.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하대의 나라의 진짜 꼬라지는 띵흉세입니다. 띵흉세.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겠죠. 대표적인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 때 가장 농민 반란이 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설. 선종은 참선이라든지 깨달음, 수행을 강조했던 건데요. 실제로 신라는 원래는 의상대사라고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받아들여 온 그 의상에 의한 그런 교리라든지 흔히 말하면 교리와 불교 경전을 중요하게 했던 그런 교종 중심, 그런 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대가 되면서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참선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한 승탑이 유행을 하게 된 거고요. 문화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두품하고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더라.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한다고 지방에 이 중앙에 대한 세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호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앙이 지방을 관리를 못하니까 이쪽에 나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신라라는 나라는 이렇게 강해졌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 이제 줄어든 틈을 타서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이 여기에 후고구려가 세워지고 남쪽에 후백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 하면 궁에 송악에다가 도읍지를 얻었고 견호는 남쪽에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정하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나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왕하면 세 분, 무, 문, 선입니다. 무는 싸울 무자. 그래서 무왕하면 싸운 거예요. 싸운 거. 뭘 했냐? 흑수말가라고 대립했죠. 당에 산동 공격했죠. 무조건 싸운 거. 무왕. 그 다음 문왕은 그럴 문이에요. 친성관계. 당과 친성관계.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친하게 지냈다. 신라도가 어디냐면요. 그때 당시 문왕 때 수도는 여기 상경이었어요. 상경에서 동경으로 옵니다. 동경에서 남경으로 왔다가요. 그리고 수도 금성으로 가는 이 길이 신라도예요. 신라도. 이 루트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를 했다. 그래서 문왕은 그럴 문이라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친하게 지냈다 하고 아시면 되고요. 선왕은 땅 넓힌 거예요. 그래서
최대 영토에다가 회동성국이라 불렸고 땅이 커지니까 지방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로 정비가 되는 거죠. 무왕, 싸운 왕, 문왕, 친하게 지낸 왕, 선왕, 땅 넓힌 왕. 그리고 멸망은 거란에 요가 침입을 해서 멸망을 하더라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을 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문왕의 둘째 딸이 정해공주입니다. 근데 이 정해공주의 무덤에 가보면요. 돌사자상, 고구려인의 용맹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돌사자상의 고구려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무덤 양식인 모주림 천장 구조예요. 천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그걸 우리가 모주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모주림 천장 구조.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양식입니다. 고구려 양식. 요게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을 한 거고, 반대로 중국이 지금 발해의 역사가 자기네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발해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계승의 흔적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이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발해의 수도였던 아까 상경 있죠, 상경. 상경에 가면 주작대로가 있는데 이 주작대로가 당나라의 장안성에도 보면 주작대로가 있어요. 근데 당나라의 장안성이 먼저죠, 발해보다. 건국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박을 했다.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는 중국 거 우리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정효공주, 이건 정혜는 문왕의 둘째 딸이면 정효는 문왕의 넷째 딸이거든요. 이 정효공주 무덤에 가면요, 이렇게 반지하식으로 가는 벽돌 무덤이 있어요. 이건 당 스타일이에요, 당 스타일. 그래서 당나라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육부 체제도 역시 당나라의 중앙 관제가 삼성육부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 명칭,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당의 관제고요. 가로 바깥에 있는 게 우리나라 발해의 관제인데 중국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띈다라는 거. 그래서 당나라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고구려 계승 흔적하고 당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거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부분입니다. 자, 고대 경제 같은 경우에 삼국시대는 일단 철제 농기구, 우경, 그리고 항무지 개간 이런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진대법 여러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었던 동시와 동시정, 그리고 신라 때 당항성을 통해서, 이때 당항성은 어디 있냐면 한강에, 그러니까 인천 지역 그쪽 근처에 당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 그러니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신라는 당항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요. 경도강 때 노구부활, 성도강 때 정전 지급. 자, 그 다음에 민정문서가 나왔습니다. 자, 민정문서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민정문서는요, 이 통일신라에 서원경이라고 하는 촌락이 있어요. 이 서원경 북은 4개 촌락에 흔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 경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이 서원경의 4개 촌락에 이 등장했던 민정문서는 일단 인구, 노비수, 가축의 수, 그리고 과일나무, 뽕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수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녀별, 인구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각 집, 우리가 호라고 하는데 호의 노동력 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진 게 바로 민정문서의 특징이다라는 거, 요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왕을 통해서 또 장보고가 만들었던 청해진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솔빈부가 어디냐면 여러분, 솔빈부는 여기 연해주 있는 이쪽 부근에 솔빈부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서 말이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민정문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앞서 설명 안 드리는 거 요겁니다. 촌주가 3년마다 제작성, 1년마다 조사는 하는데 그걸 3년마다 다시
문서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노동력의 크기, 각 집집마다 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9등급, 연령별, 그리고 남녀별에 따라서 6등급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사회 부분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이제 귀족회의가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대가들이 있어서 가들이 회의를 한다. 제가회의고요.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수상,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바깥에 관리들이 있고요. 가운데 수상이 앉습니다. 고구려는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로,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는 분이 대대로. 백제는요, 옆에 좌평, 가운데 있는 분 상좌평. 신라는 대등, 가운데는 상대등.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는, 그 신하들의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최측근 집사부의 리더 시중이 되겠고요. 발해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했고, 리더는 대내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등은 고구려는 제가 아까 10여 관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제 16관등, 그리고 신라 17관등, 통일신라도 17관등.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에 22담로 있었고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는 지방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관이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게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층 왕족인 고씨, 그리고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 그리고 신라는 김씨입니다. 원래는 박석김 가다가 나중에 내무랑 때부터 김씨만 세습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해는 왕족이 대조영의 후손들 대씨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 여기에서 신라의 색깔 자비청황입니다. 17관등이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고대의 문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선 불교와 관련된 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고구려의 이제 전진에서부터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연기라고 지금 오타가 났어요. 연가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요게 이제, 고구려의 기년명이라는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광배인데요. 광배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불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서산마의 삼존불, 익산에 있죠.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웅진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는 특히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정벌을 하러 갔을 때 백제의 장수 소정방이 나 백제를 정벌하고 간다라고 적힌, 백제를 평정하고 간다라고 적혀있는 평제탑이라고 불렸던 굴욕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탑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네, 황룡사 구축 목탑 선덕여왕 했고요. 그리고 선덕여왕의 3대 문화재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원효, 의상, 해초입니다. 원효는 참선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일심사상이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원효하고 이제 의상과 같은 불교의 유익 과정을 보면요.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효는 가다가 해골물을 먹고 구역질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죠. 아, 내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원효는 다시 돌아옵니다. 당나라에 가던 길을 다시 백해서 집으로 돌아오고요. 의상은 계속 이제 당으로 가죠. 당으로 가서 당나라에서 말하는 불교의 최고 경지, 흔히 말하면 일명 말렙을 찍고 옵니다. 그 말렙이 바로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화엄종이라는 거는 화엄사상인데요. 이 화엄사상, 바로 관음신앙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면 관음보살을 믿는, 내세의 그래 힘든 일 이런 것은 관음보살을 믿으면 다 극복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라의 화엄종을 배워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의상은 각종 교리라든지 불교 경전을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원효는 참선이라든지 깨달음이에요. 보세요. 의상이 만든 각종 불교 교리와 불교 경전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경전을 읽으시면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의상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어렵다 보니까 왕족이라든지 귀족을 중심으로 이 화엄 사상은 퍼져나가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원효는 백성들에게 이 불교는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면서 무예가라고 해서 불교식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예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퍼뜨리게 했고요. 또 나미 아미타불 관세 음보살 10번만 하면 부처에게 도달을 한다라고 굉장히 쉽게 설법을 하죠. 그래서 원효는 나미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부처님을 섬기는 거고, 의상은 관음보살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믿는 부처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초는 인도를 갔다 오고 난 기행문을 썼는데 그게 왕호천축국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효의 사상이 저 통일신라 후기로 가면서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했던 선종이라는 종교화 되는 거고, 의상의 교리라든지 경전은 나중에 후기에 교종이라는 종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깨달음을 강조한 게 들어오는 거고, 후기에 각종 교리와 경전을 중요하는 교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교리랑 경전을 좋아했던 것은 왕과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과 귀족들이 통일신라 후기에 어떻게 됩니까? 중앙이 지방을 흔히 말하면 통솔하는 힘이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서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호족 세력들은 교종과 선종 중에서 뭐냐? 바로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그런 것도 있어요. 왕족이 좋아하는 교종, 나는 싫어. 나는 우리끼리의 선종을 좋아할 거야. 선종을 밀어줄 거야. 후원해 줄 거야. 그래서 호족 세력들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후기 때는 선종이 유행을 하는 거고요. 선종은 참선과 깨달음이죠. 승려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다 보면 몸 안에서 여러분 사리가 쌓인대요. 사리가 뭐예요? 작은 구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리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하면 몸 안에서 뼈와 사리만 남는데, 그 사리를 모아서 보관하는 탑을 승탑이라고 그래요. 승탑. 그래서 선종하면 승탑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종, 참선을 중요하고 호족이 후원을 했고 승탑이 유행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한번 보세요. 학문은 중앙에 태학, 그죠? 소수리왕이 세운 거.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지방에는 경당이고요. 백제는 오경박사, 신라는 화랑도들이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련했던 세소고개.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역사입니다. 이문진의 신집 5기 앞서 6기 100권이 있었어요. 6기 100권. 근데 이 6기 100권은 소실되고 없지만, 네, 그러다가 영량왕 때 이문진의 신집 5권으로 간추려진 거고, 서기,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이 편찬한 서기라는 역사책, 그리고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라는 역사책도 있었고, 도교와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런, 네, 대표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특히 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신선사상이라든지 산천숭배, 불로장생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종교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하고 백제는 건국 세력이 같다라고 보죠. 왜냐면 주몽이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남쪽에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의 무덤 형태하면 둘 다 돌무지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장수왕의 무덤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군총, 그리고 백제는 석촌동 고분이죠. 돌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무덤들이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벽화가 대부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도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대부분 나오지만 벽돌 무덤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무령왕릉하고요. 그리고 송살리 6호분.
송살리 6호분하고 무령왕릉이 굴식 벽돌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송살리 6호분 안에 사신도라는 벽화도 하나 나옵니다. 사신도가 지금 고구려의 무덤에 사신도가 있는데 백제에는 송살리 6호분 안에 사신도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신라는 돌이 무지 많고 너를 이렇게 짜서 만든 돌무지 덧날 무덤이 있더라. 이 무덤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흙하고 돌이 정말 단단하게 뭉쳐져 가지고 여러분 흔히 말하면 도굴이 안 돼요. 도굴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12지 신상이 조각된 김유신 묘, 그리고 발에는 정혜공주모가 아까 고구려 스타일, 정효공주가 당나라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거, 특히 일본과 교류했던 거, 고구려 담징 해자, 그리고 다카마스 고분벽화, 수산리 고분벽화의 치마, 이 주름 스타일이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비슷하더라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 백제입니다. 아직기 왕인 박사, 놀이사치계, 그리고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여러분 백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의 공통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발굴이 됐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조선 총독부에 남아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일제가 패망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 땅에서 나왔는지 경상도에서 나왔는지 북한 지역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국의 공통문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가야의 토기가 일본 스에키 토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역과 역시 교류를 했음을 또 알 수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 여기에 가면 고구려 사신, 고구려인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그릇하고 금제장식은 서역에서 들어온 신라의 대표적인, 서역에서부터 들어왔고 신라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서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탑이 있는데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라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갔던 양식이고, 제가 아까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가는 길에 여기 몸통에다가 이름을 새긴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분황사하고 항룡사 구층목탑 선덕여왕의 대표적인 탑이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입니다. 신문왕이 만든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 특히 석가탑 내부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하대 있고요. 그리고 승탑이죠. 통일신라 후기 때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등장했던 승탑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료 읽기에 원효하고 의상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 왕들의 업적이 쭉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역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이론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와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